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작가 루이자 올컷의 작은 아씨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 아침, 아직 해도 뜨기 전에 조가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난로에 걸려있던 양말이 보이지 않자 조는 순간 실망했다. 어렸을 때는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그 무게로 양말이 떨어졌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나 곧 어머니와의 약속을 생각하고 베개 밑을 뒤져 빨간 표지의 조그만 책을 꺼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생애에 대한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였다. 조는 그 책이야말로 긴 여행을 떠나는 길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안내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매그, 베스, 에이미도 일어나 자기들의 베개 밑에서 조그만 책들을 꺼냈다. 안에는 같은 그림과 어머니가 쓴 한두 줄의 글이 있었다. 이 짧은 글이 딸들로 하여금 똑같은 선물을 특별히 귀중한 것으로 느끼게 했다. 네 사람이 책을 뒤적이며 이것저것 얘기를 할 때 동쪽 하늘이 장밋빛으로 물들며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얘들아! 하고 매그가 말을 꺼냈다. 엄마는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며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항상 마음에 새겨두기를 바라고 계셔. 난 이 책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 얹어두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대로 조금씩 읽겠어. 하루 동안 그것이 마음의 의지가 될 테니까. 그리고 그녀가 새 책을 읽자 조도 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가앉아 조용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언제나 성급하고 장난기 어린 얼굴에는 어느새 진지함이 가득했다. 매그 언니는 정말 훌륭해요. 에이미, 우리도 책을 읽자. 베스가 말하자 이 책이 초록 표지로 쌓여 있어서 난 기뻐 하고 에이미는 엉뚱한 말을 했다. 30분 후 선물에 대한 감사를 드리려고 조와 함께 계단을 뛰어내려간 매그는 엄마는? 하고 묻자 글쎄, 처음 보는 웬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서 엄마는 그 사람과 같이 가셨어요. 뭐가 필요한지 보고 오겠다면서. 하고 한나가 대답했다. 매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쭉 이 집에 있어 온 한나는 가정부라기보다는 차라리 가족의 한 사람이었다. 곧 돌아오실 거야. 케이크 굽고 준비해요. 응? 소쿠리에 담아 소파 밑에 감춰둔 엄마의 선물을 다시 확인하면서 매그는 한나에게 말했다. 그려고는 소쿠리를 언제든지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해놓았다. 어머, 에이미의 선물은 꽃병 말이야. 매그는 놀랐다. 조금 아까 에이미가 꺼내갔어요. 리본을 맨다던가 하면서. 조는 새로 산 군대용의 뻣뻣한 덮버선을 신기 좋게 하려고 자기가 신고 온 방 안을 뛰어다녔다. 내가 드릴 손수건 참 예쁘지? 한나가 빨아서 다림질을 해주었어. 이니셜은 전부 내가 자수로 새겼어. 베스는 조금은 가지런하지 못한 로마 글씨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어머, 야단났어. 베스 좀 봐. 마치라고 안 하고 마덜이라고 새겼어. 와, 우습다. 조가 그 중에 한 장을 집어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야기했다. 어쩌지? 난 그게 좋을 줄 알았는데. 베스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야, 괜찮아 베스. 엄마도 이걸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매그는 조에게 눈을 흘기고는 베스에게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엄마다. 빨리 감춰.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조가 소리쳤다. 그러나 들어온 사람은 에이미였다. 에이미는 언니들의 정중한 마중을 받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어딜 갔었니?
그 뒤에 감춘 건 뭐니? 게으름뱅이 에이미가 모자와 외투로 정장을 하고 이른 아침부터 외출을 한 것에 놀라 매그가 물었다. 웃지 마라, 조. 꽃병을 큰 것과 바꿔왔을 뿐이야. 내 돈을 다 털었어. 이기심을 버리려고 결심했고 그걸 실행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며 에이미는 먼저 번 꽃보다 훨씬 크고 훌륭한 꽃병을 내어 보였다. 너무도 진지한 그 표정이 기특해서 매그가 달려가 포옹해 주었고 조는 평상시의 말씨로 잘하는 짓이다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베스는 창가의 장미화분으로 달려가 제일 예쁜 한 송이를 꺾어다 그 꽃병에 꽂아주었다. 현관문이 다시 삐걱거렸다. 소쿠리는 소파 밑으로 밀어넣어지고 자매들은 테이블 곁으로 달려가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척했다.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책 감사합니다. 네 자매들은 미리 연습한 대로 일제히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그런데 식사를 하기 전에 얘기할 게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 가난한 집이 있는데 6아이가 한 침대에서 추위에 떨고 있어요. 갓난아이도 함께. 불도 먹을 것도 없이. 제일 큰아이가 구원을 요청해 왔는데 너희들의 아침 식사를 그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지 않겠니? 내 자매는 배가 몹시 고팠던 터라 잠시 동안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조가 갑자기 외쳤다. 식사하지 않기를 잘했어. 나도 가지고 따라갈래. 베스도 기쁜 듯이 말했다. 난 머핀과 크림을 갖고 갈래. 에이미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며 기특하게도 말했다. 매그는 이미 모밀 과자와 빵을 큰 쟁반에 담고 있었다. 준비가 끝나자마자 일행은 출발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이른 아침이었고 뒷길로 갔기 때문에 아무도 만나지 않아 이 기묘한 행렬은 웃음을 사지 않아도 좋았다. 그 집에 도착하여 들어가 보니 집안의 광경은 차마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 가구는 하나도 없고 창은 깨지고 온기라곤 전혀 없고 담요도 시트도 낡은대로 낡았으며 아이들의 엄마는 알아누워 꼼짝도 못했다. 아기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울고 오직 한 장의 얇은 이불 아래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일행이 집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파란 입술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아, 하나님, 천사들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가엾은 아기 엄마는 독일어가 섞인 말로 외쳤다. 방한모와 장갑 낀 천사도 다 있어요? 조는 농담으로 모두를 웃기고 그 자리의 분위기를 밝게 했다. 그 방은 순식간에 친절한 요정들이 나타나 한 차례 일을 한 뒤처럼 깨끗해졌다. 한나가 가져온 장작으로 불을 지피고 마치 부인은 앓는 어머니에게 홍차와 죽을 먹게 하고 갓난아이에겐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고 앞으로도 힘이 되어 줄 것을 약속했다. 한편 자매들은 식탁을 차리고 아이들을 불 앞으로 데려다 따뜻하게 해주며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었다. 그 집을 나섰을 때 자매들은 크리스마스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빵과 밀크로만 아침 식사를 때워야 하지만 이 마을에서 가장 명랑한 일행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곧 자기를 희생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테이블에 약속대로 선물을 올려놓으며 매그는 엄숙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2층에서 그 가엾은 홈멜즈 댁에 줄 헌옷들을 찾고 있었다. 테이블에 진열된 선물들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애정이 가득 담긴 것이었다. 아, 오셨어, 베스. 빨리 시작해. 에이미, 문을 열어. 엄마 만세 삼창. 조는 황급히 서둘러댔다. 매그는 엄마를 안내하기 위한 자리에 섰다. 베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밝은 곡을 연주했고 에이미가 문을 열어주자 매그는 정중하게 엄마의 에스코트 역할을 했다. 마치 부인은 놀라고 감동하여 선물을 하나하나 집어들고 축하의 말이 적힌 카드를 읽으면서 눈에 가득히 미소를 담았다. 덮버섯은 즉석에서 신었고 손수건은 호주머니에 넣고 꽃병의 장미는 가슴에 꽂고 장갑은 껴보더니 꼭 맞는구나 라고 하였다. 아침의 자성과 선물 전달식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했으므로 저녁 때까지는 전부 밤에 공연할 연극 준비에 바빴다. 가정극을 위해 많은 돈을 쓸 만큼 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매들은 지혜를 쥐어짜야만 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식으로 필요한 것은 뭐든지 만들었다. 그 중에는 실로 걸작인 것도 있었다. 버터 쟁반에 은종이를 싼 고풍스러운 램프, 깡통 조각을 단 화려한 의상, 그리고 역시 깡통 조각을 단 멋진 갑옷, 그뿐 아니라 가구들을 거꾸로 세우기도 하고 옆으로 눕히기도 해서 홀은 엉망진창이었다. 남성은 입장 금지였다. 그래서 조는 마음껏 남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친구에게서 얻은 가죽 장화와 펜싱용 칼과 어떤 화가가 그의 그림에서 사용했다는 조끼가 조의 소품이었다. 아무래도 인원이 부족한 극단이라 한 사람이 1인 5역, 6역을 해야만 했다. 마침내 크리스마스 저녁이 되자 여러 명의 여자아이들이 특석인 침대 위에 빽빽이 앉아 기대에 부풀어 가슴을 조이고 있었다. 막 뒤에서는 옷자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소곤대는 소리가 났다. 램프에 그름이 오르기도 하고 언제나 흥분해서 호들갑을 떠는 에이미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도 간혹 들렸다. 이윽고 방울이 울리고 커튼이 오르면서 대망의 가극이 시작되었다. 손으로 쓴 프로그램에 의하면 제1장은 음산한 숲으로 되어 있었다. 무대에는 화분에 심은 두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고 바닥에는 초록색 종이를 깔고 저만치 안쪽에 동굴이 보이는 장치를 했다. 이 동굴은 양복 거리를 천장으로 하고 장롱을 벽으로 한 것이었다. 빨갛게 불이 핀 조그만 아궁이가 보이고 그 곁에 검은 냄비가 걸려 있으며 늙은 마녀가 그 위에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무대는 어둡고 아궁이의 불빛이 상당한 효과를 보여 마녀가 냄비 뚜껑을 열자 진짜 김이 확 올라 실감나는 연출을 자아냈다. 막이 오를 때의 술렁거림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허리에 찬 칼을 철렁거리면서 휴유고가 등장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얼굴엔 검은 수염을 길렀고 괴상한 망토의 남자라면 의뢰이 싣는 가죽장화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마음의 갈등을 못 이겨 왔다 갔다 하며 이마를 치고 격한 어조로 독백을 시작한다. 로데리고를 향한 증오와 자라를 향한 연모, 그래서 그를 죽이고 자라를 뺏으려는 야비한 결심을 노래한다. 휴유고의 때론 절규하는 듯한 거친 목소리는 참으로 인상적이어서 그가 숨을 돌리기도 전에 관객은 박수를 보냈다. 그는 박수갈채가 당연하다는 듯이 실로 당당하게 답례를 하고는 동굴로 다가간다. 어머, 할멈, 이리 나와. 동굴에서 나온 것은 마녀 하가로 매기의 역할이었다. 잿빛 말총을 머리에서부터 쫙 늘어뜨리고 빨갛고 검은 긴 의상을 입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어깨에 걸친 망토에는 뭔가 신비한 글씨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다. 휴유고는 자라가 자기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약과 로데리고를 없앨 수 있는 독약을 만들라고 마녀 하가에게 명령한다. 하가는 멋지고 극적인 멜로디로 그 두 가지를 약속하고 사랑의 묘약을 가져올 요정을 부르기 위해 노래했다. 조용히 그 노랫소리가 퍼져나가자 동굴 안쪽에서 구름처럼 하얀 옷을 입은 조그만 모습이 나타났다. 빛나는 날개를 가진
요정의 금빛 머리에는 장미꽃이 꽂혀 있었다. 그리고 요정은 노래하며 마녀의 발끝에 금빛의 작은 병을 놓고 사라졌다. 하가의 다음 노래는 추악하고 새까만 꼬마 도깨비를 불러냈다. 꼬마 도깨비는 쉰 목소리로 마녀에게 응답한 후 휴유고의 손에 검은 병을 던져주고 조소를 남기며 사라졌다. 휴유고는 이 두 개의 병을 장화 속에 쑤셔놓고 퇴장했다. 여기서 마녀는 관객을 향해 휴유고는 이전에 자기의 친구를 여러 명이나 죽였고 그 복수로서 주술을 걸어 그를 방해할 것임을 알렸다. 막이 내리고 관객들은 연극을 평하면서 캔디를 먹기 시작했다. 한참 망치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간신히 다시 막이 올랐다. 너무도 훌륭한 무대 장치여서 관객들은 기다린 불평 따위는 잊고 말았다. 천장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이 서 있고 그 안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하얀 커튼 그늘에 아름다운 블루와 은빛 옷을 입은 자라가 나타나 로데리고를 기다리며 서성댔다. 그때 로데리고가 등장했다. 깃털이 꽂힌 모자, 진홍의 망토, 어깨 위에는 밤색 곱슬머리에 화려한 분장으로 기타를 들고 예의 그 장화를 신고 있었다. 창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애끓는 듯한 멜로디의 세레나데를 노래한다. 자라도 노래로서 이에 응답하고 그와 함께 도망갈 것에 동의한다. 드디어 이 연극의 가장 볼만한 대목이 되었다. 로데리고가 갖고 온 사다리를 꺼내어 창을 향해 내던졌다. 자라에게 내려오라고 손짓하자 자라는 주저주저 창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로데리고의 어깨 위에 손을 걸치고 실로 우아하게 뛰어내리려는 순간 아, 불운한 자라여. 긴 옷자락이 탑의 창틀에 걸려 탑이 흔들흔들 하는가 싶더니 우르르 쾅쾅 무너져 불행한 연인들은 그 폐허 밑에 깔리고 말았다. 관객은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그때 탑의 잔해 사이로 장화가 쑥 튀어나와 바둥거리더니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봐, 내 말대로지 하는 외침과 함께 금발머리가 부스스 솟아올랐다. 그러자 냉혹한 아버지 돈 페드로는 상당한 배짱의 사람인 듯이 급한 자리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무대로 뛰어들어 자기 딸을 끌어내며 귀에 대고 빠른 말로 속삭였다. 웃지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극을 계속하는 거야. 그리고 로데리고에게 일어서 하고 단호하게 명령한 후 분노와 조소의 말을 퍼부으며 자기 영지에서 추방한다고 선언했다. 머리 위에서 탑이 무너져 내려 당연 기절초풍을 하고 놀랐지만 로데리고 또한 영주에 도전하여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 씩씩한 연인의 태도에 자라의 피는 끓고 그녀도 아버지에게 반항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두 사람을 성의 맨 아래층 지하실에 감금하라고 명한다. 땅딸보 신하가 쇠사슬을 들고 나와 두 사람을 끌고 갔다. 그러나 암만 해도 자기 대사를 잊어버린 듯 했다. 제3막은 성의 홀이었다. 여기서 하가가 연인들을 도와주고 휴유고를 없애기 위해 등장한다. 그녀는 휴유고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늘에 숨는다. 휴유고는 두 개의 잔에 미리 준비해둔 약을 따르고 떨고 있는 조그만 졸개에게 지하실에 두 사람에게 이걸 갖다 주고 곧 내가 가겠다고 전해 라고 명령한다. 졸개가 휴유고에게 뭔가 속삭인다. 그 틈에 하가는 두 개의 잔을 보통의 술이 든 것과 바꾼다. 졸개는 그런 줄도 모르고 가져간다. 하가는 로데리고의 몫이었던 독배를 본래의 장소에 놓는다. 휴유고는 긴 노래를 부른 끝에 목이 말라 그 잔을 쭉 비우고 순식간에 의식을 잃고 두 팔을 비틀거리다가 털썩 쓰러져 죽는다. 하가는 복수의 성공을 박력 있고 극적인 멜로디로 아름답게 노래했다.
이 장면은 실로 긴장감이 넘쳤으며 가슴을 죄이게 하는 힘을 갖고 있었다. 하기야 휴고가 너무 힘차게 넘어지는 바람에 긴 머리가 확 풀어져 아칸이 죽어갈 때의 효과가 다소 약했다고 생각하는 관객도 있었던 것 같지만 그는 앙코르를 받고 형식대로 막 옆에 나타났다. 물론 멋지게 노래한 하가와 함께. 하가의 노래는 이 연극에서 참으로 훌륭했었다고 관객들은 감탄했다. 제3막은 로데리고가 절망한 나머지 자결을 하려는 데서 시작되었다. 자라가 변심을 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단도로 막 가슴을 찌르려는 찰나 창 아래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자라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나 지금 그녀에게 위기가 임박했다는 것이다. 만일 그에게 그럴 마음만 있다면 그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옥문 열쇠가 날아들어왔다. 로데리고는 용기를 얻어 사슬을 끊고 연인을 구출하기 위해 뛰쳐나간다. 제5막은 자라와 돈 페드로와의 격한 싸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딸을 수녀원에 보내려고 하고 딸은 그것을 거부한다. 애절하게 호소했으나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아 완강하게 맞서려는 찰나 로데리고가 뛰어들어와 그녀에게 구원한다. 두 사람은 옥신각신 목청껏 다투지만 결국은 타협이 되지 않아 로데리고는 억지로 자라를 끌고 달아나려 하는데 신하가 하가로부터의 편지와 자루를 갖고 들어온다. 당사자인 하가는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지만 편지는 하가가 젊은 연인들에게 무한한 부를 주고 만일 돈 페드로가 두 사람의 행복을 방해한다면 무서운 불행을 안겨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자루를 열자 양철 조각의 돈이 좌르르 무대 위에 쏟아져 반사광으로 주위가 환히 밝아질 정도였다. 이래서 완고한 아버지도 기가 꺾여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하고 일동은 기쁨에 합창을 한다. 그리고 연인들은 돈 페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실로 우아하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데서 막이 내렸다.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며 와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소란이 일어났다. 절첩식 침대가 어떻게 된 일인지 털썩 접혀서 열광하던 관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로데리고와 돈 페드로는 달려와 구조에 나섰다. 다행히 부상자 없이 꺼내기는 했으나 배꼽을 잡고 뒹굴며 웃느라고 말도 안 나오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이 소동이 겨우 잠잠해지려 할 때 한나가 나타나서 알렸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여러분에게 야식을 대접하시겠대요. 아래로 내려와요. 이것은 배우들에게조차 뜻밖의 일이었다. 더구나 그 요리를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간단한 정도라면 엄마가 한 일에 납득이 갈 수도 있지만 물건이 귀한 시대에 이처럼 호화판이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거기에다 온실 재배한 꽃다발이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여있지 않은가. 요정이 가져왔어요? 에이미가 물었다. 산타클로스야. 하고 베스가 말을 받았다. 엄마가 주신 거야. 잿빛 수염과 흰 눈썹을 하고는 있었지만 상냥하게 웃으며 매그가 이렇게 말했다. 마치 할머님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서 야식을 보내주셨나 보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는지 조가 소리쳤다. 전부 틀렸어요. 로렌스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야. 마치 부인이 대답했다. 저 로렌스란 남자아이의 할아버지께서 어째서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우리 집하고 교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나가 그대 가정부에게 너희들이 아침에 행한 일을 얘기했나 봐. 로렌스 할아버지는 그걸 듣고 기특하게 생각하셨나 보지. 아주 옛날 일이지만 그분은 우리 아버지와 교제가 있었어. 오늘 낮에 정중한 편지를 보내주셔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는 뜻에서
조그만 선물을 자매들에게 보내어 장차 교제를 갖기 위한 정표로 삼고 싶은데 어떻겠냐고 물어오셨어. 그래서 그 결과가 이것이야. 그 남자아이가 권했을 거야. 틀림없어. 하고 조가 말했다. 지금 하신 얘기 이웃의 큰 저택 사람들의 얘기죠. 하고 한 소녀가 물었다. 우리 엄마도 로렌스 할아버지를 알아요. 그분은 굉장히 고고해서 이웃과 교제도 않으신대요. 그래서 손자도 집안에만 가두어둔대요. 전에 우리 고양이가 나타났을 때 그 애가 붙잡아서 데리고 왔기에 울타리 너머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참 좋은 아이였어. 언젠가는 친구로 사귀어야지. 그 애도 좀 더 즐겁게 살 필요가 있으니까. 절대로 그래. 조는 단언했다. 그래. 그 아이는 행동도 훌륭하고 마치 조그만 신사 같은 느낌이야. 적당한 기회만 있으면 교제를 해도 좋아. 이 꽃은 그 소년이 가져왔어. 올라가 보라고 하고 싶었지만 2층의 연극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소 걱정이 돼서. 그는 법석대는 소리를 듣고 쓸쓸하게 돌아갔어. 크리스마스인데도 집에서는 아무것도 재미있는 일이 없나 봐. 아, 다행이에요. 놀다 가라고 권하지 않기를, 엄마. 조는 장화를 쳐다보며 웃었다. 하지만 이제 곧 그 사람이 봐도 좋을 연극을 하겠어요. 그 사람도 거들어줄지 모르고. 아, 그렇게 되면 얼마나 멋지겠어. 이렇게 훌륭한 꽃다발 처음 받아봤어. 어쩜 이렇게도 고울까? 매그는 한 송이씩 차례로 감상했다. 확실히 아름다운 꽃이지. 하지만 엄마에겐 베스의 장미꽃이 훨씬 소중해. 마치 부인은 벨트에 꽂았던 시들어가는 꽃을 뽑아 그 향기를 즐겼다. 베스는 그 어깨에 뺨을 대고 속삭였다. 아빠한테 내가 받은 이 꽃다발을 보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못하실 테니까.